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투자자로서 다음 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이슈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이슈 먼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우려감은 국채 금리도 끌어올렸다입니다. 지금 이제는 미 대선이 열흘? 9일 남았죠. 네. 이제는 지금 뭐 사전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우리 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뉴욕 증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사실 시장을 좀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미 국채 금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연준의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개시가 되면서 좀 안정세를 찾아가다가 최근에 좀 이제 그 미 국채가 급등세로 돌아섰어요. 10년물의 경우는 지난 7월 이후에 최고 수준 4.26%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반락을 하면서 지금 4.2% 아래에서 조금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이유를 첫 번째 원인을 꼽자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려가 많았고 뭐 침체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예상보다 늦출 거라.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비컷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11월에는 뭐 당초에는 11월에도 비컷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결국 11월 FOMC에서는 0.25%로 금리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이제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제 금리 속도는 좀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슬로우해질 것이다. 이러한 어떤 그런 전망들이 결국은 지금 이런 국채 금리의 어떤 반등을 좀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우리가 시장은 너무 항상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 비컷의 가능성은 소멸됐지만은 연내 11월, 12월 두 번 0.25% 인하 가능성이 아직까지 유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그런 가장 큰 이유라는 꼽자면은 연착륙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연준이 이제 비컷을 단행할 때와는 좀 달라요. 지금의 상황이. 그쵸.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조한 추세를 보이면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라는 부분이 일단 국채 금리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역시 대선이에요. 이게 미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를 흔들어 놓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번 미 대선의 판도가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트럼프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다가 해리스 후보가 등판을 하면서 해리스 쪽으로 쏠렸다가 최근에 이제 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국채 금리와 달러화 지수의 동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결국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어떤 관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후보는 이전 집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을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그런 관세 정책, 그러니까 관세 굉장히 강하게 매기고 이런 부분들. 근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중시품에 대해서 관세 강하게 매기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미국의 어떤 그런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해서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감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세금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썼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가의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재정 지출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줄이면서 결국은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정말 지금의 어떤 우세대로 당선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미리 지금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좀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공공연하게 좀 지금의 연준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사실 뭐 트럼프 후보의 어떤 그런 집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양당, 뭐 공화당, 민주당의 정책적인 공약을 보면은 사실은 대선 결과와는 크게 상관없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재정 적자 확대가 좀 불가피해 보여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민주당도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결국은 재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은 물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국채 발행이 또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 해리스 공약 대비해서 더 큰 그런 그 재정 적자의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대선 결과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향후에 이제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뭐 대선 총선 전부 다 만약에 승리를 한다 생각하면은 진짜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좀 이제 그 국채 금리가 더 튈 수 있는 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물가나 부채 안정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지금의 어떤 국채 금리의 상승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 미 대선과 관련한 타임라인을 되짚어보면 정말 팀장님 말씀대로 참 다이나믹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을 때는 신이 도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다가 토론회 때는 또 해리스로 기울기도 했다가 지금은 또 대선을 결국 코앞에 두고 트럼프가 다시 우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대중국 관세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 때문에 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긴 시간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해왔고 2%대 물가로 떨어진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재개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도 걱정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은. 진짜 만약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기껏 잡아놓은 물가가 그렇죠. 다시 또 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우려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결국 그렇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은 지금 연준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또 수정해야 되는 그야말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 기껏 아주 어렵게 정말 어렵게 접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연준이 결국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제 어떤 연준과 트럼프 후보 간의 불협화음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연준은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어쨌든 간에 물가를 계속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기를 그런 방향성을 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성장 어떤 그런 주도의 어떤 경제 방향성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의 충돌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물가의 그런 어떤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미 대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우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금 환율이 거의 1,400원대에 근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 수급에 특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시장이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과도 연관이 있겠지만은 역시 환율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매도 일변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로 대변되는 이러한 어떤 그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를 팔면은 시장이 빠지는 그쵸. 이러한 어떤 어떤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말 자금을 빼기 좋은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유독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좀 이제 소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런 강달러가 물론 이제 증시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악재 요인이긴 한데 네. 물론 이제 또 수출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쵸, 그게 또. 왜냐면 어떤 양날의 칼이긴 한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을 근접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이제 그만 팔고 왜 시장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수급의 어떤 그런 반전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 위로 일변도로 간다면은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조금 더 지연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향후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우리 시장으로서는 이 체력 회복을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래도 미 대선이라는 큰 일정부터 좀 해치워야지 하나씩 좀 지워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여쭤볼게요. 다음 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 이제 그 대선이 뭐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네. 결국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강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선 국면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양 후보의 우세가 나타날 때마다 뭐 우리 해리스 트레이드다,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수요업종의 강세가 좀 번갈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면서는 이제 이런 관련 업종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대선 관련된 업종의 시장 대응은 보통 이렇게 이제 선거 전에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대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둔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세론이 나타나요, 그야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대선 관련주를 논한다는 거는 이제는 조금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대선 관련주는 조금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뭐 트럼프 후보 뭐 관련주다, 뭐 해리스 후보 관련주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수익을 어느 실현하시는 이러한 전략도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지금 불안감을 드리고 있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고점을 찍고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대선 국면의 불확실성이 다음 주에 만약에 좀 더 이제 극대화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후보의 공약 자체가 상당 부분은 지금 국채금리의 상승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선반영됐다는 측면. 그리고 연준이 결국은 11월 FOMC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국채 금리가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는 연말로 가면서는 조금은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만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뭐 그렇게 막 걱정을 할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시기적으로도 9월이 오고 10월이 올 때마다 증시에 안 좋은 달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10월 말이 다가오는 게 좀 기다려지기도 하는데 연말이 찾아오면은 점점 안정화될 것이다. 국채금리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미 대선 관련주에 지금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의 이슈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